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화요일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구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새로 나왔는데 눈여겨볼 대목부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현재 노동 시간에 관련해서 유연화하는 방안이 가장 크게 네. 도드라져 있는데요. 현재 제도를 보면은 일주일간 노동 시간 기본 40시간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12시간을 일주일에 연장을 할 수 그래서 있습니다. 주 52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연장할 수 있는 단위를 일주일 말고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더 넓힌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월로 치면은 52시간, 그리고 이게 조금씩 좀 낮아지는 게 있습니다. 네. 분기, 그러니까 그 기간을 넓게 잡을수록 잡을 수 있는 추가 노동 시간은 조금씩 줄어드는, 이걸 적용을 해서 월 52시간, 분기로는 140시간, 반기로는 250시간, 연 단위로는 440시간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노동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것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게 11시간 연속 휴식제예요. 예, 그러면은 하루 24시간이 있으면 11시간은 무조건 휴식을 보장을 한다면 근데 4시간 단위로 30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시간 반을 휴게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1.5시간 일을 할 수가 있고, 일주일에 하루 휴일을 준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주 69시간까지 노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노동 시간이 또 연장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네.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주 최대 뭐 하루 쉰다 하더라도 69시간, 69시간 근무를 해야 된다면 과로 부분 또 질병 부분 위험성 네.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고용노동부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좀 긴 고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보면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60시간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논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개편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노동 시간에 이런 뭐 탄력을 주고 유연화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분위기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정부의 이번 제안도 부족하다. 부족하다. 네, 건강권 보호 조치로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제가 있는데 이것도 좀 지나치다. 너무 많다. 예, 그리고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그 요건도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한편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반대편에서 재계에서는 정부안 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뭐 경총이나 정경련의 입장입니다. 자, 임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면 호봉제인데 지금은 직무성과 급제로 전환을 시킨다고요? 네, 일단 호봉제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임금의 격차를 더 강화시키고, 네. 그리고 대기업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젊은 세대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직무성과급제로 바꿔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직무에 따른 어떤 직급에 따른 임금 격차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네. 결국에 성과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미래시장노동연구회가 또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과 함께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래시장노동연구회 미래연, 윤 대통령이 지난 7월에 직접 지시를 해서 발족한 연구회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개혁하려면 뭐 과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화물연대하고도 좀 강경한 입장이 있었고 정부하고 노동계가 지금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화물연대 파업만 해도 예. 안전운임제 어떻게 국회에서 법안 처리할 거냐, 이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노동 개혁 방향 중에 노동계에서 동의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근로기준법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노동계에서도 가장 촉각을 곤두세워 오면서 우려했던 사안이 노동시간 유연화거든요. 노동시간제. 네, 그것이 1번 타자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노동계가 당장에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임금 체계에 대해서도 노동계에서는 물론 직무급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 또 노동계의 일각이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중로는
직무급제로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호봉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노조가 사업장에 없는 데가 많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 이게 주된 인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임금 체계에 대해서도 노동계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한편 어제 한 언론 매체에서 삼성전자가 주 3일 근무하겠다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무근으로 또 삼성전자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전해진 바로 이게 좀 특이한 내용인데요. 네. 삼성전자가 법정 공휴일이라든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오히려 근무를 한다. 12시간씩. 네, 이렇게 주 3일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하.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삼성전자 측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있다. 주말 전담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추진하거나 확정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원래 기사에서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라고도 나오는데 네. 설문조사 진행도 안 했고 당연히 시범 운영도 하지 않았다라고 네. 일단은 삼성전자에서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3일만 뭐 이러면 좋긴 너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은 얘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들 놀 때 일한다. 반대로 하는 거죠. 결국 네네. 말로는. 네. 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얘기인데요. 이 초당적 협력을 국회에 당부를 했는데 글쎄요. 어떤 부분을 지금 좀 해달라 국회에 요청을 한 겁니까?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네. 주례 회동이 있었거든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이 된 것인데 일단은 이제 예산안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고 그리고 주요 민생 현안의 법안이 처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 네. 강조한 것은 법인세법과 한국전력법, 한전법이었습니다. 네. 한전법이 뭐죠? 법인세법이야 뭐 법인세를 좀 낮추는 거 그 네.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한전법 개정안의 내용은 한국전력의 네.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발행 한도가 현행법상으로는 자본금, 적립금 더해가지고 나온 금액의 2배까지 허용이 되거든요. 너무 빚을 많이 지지 말라라고 하는 취지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2배가 아니라 6배까지 늘리는 골자의 한전법 개정이 그동안 추진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12월 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게 의원들 다수의 반대로 부결이 됐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네. 윤석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이 3배 넘게 오를 수가 있다면서요. 맞는 겁니까, 그거는? 네, 이게 그러니까 한전의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메울 거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원래 부결되었던 이유는 이제 특히 민주당이 양이원영 의원이 반대 토론하면서 부결이 됐던 건데 예. 한전 적자가 누적이 되면은 회사채 발생 규모가 커지고 이거를 갚기 위해서 회사채를 또 발행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전공법으로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근데 전기요금 인상 없이 일단은 부채를 짐으로써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마저 못하게 되면 전기요금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부결이 됐지만 다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지금 이제 초당적 협력인데 이 지금 현 전국 상황에서 이런 좀 협력이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고 심지어 어제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됐거든요. 네.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형사사법 절차에는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개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사법적인 것과 분리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법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법안들 이런 것들을 좀 서로 간에 들어주는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이 방송법이나 몇 개 올려놓은 거죠. 양곡관리법 네네. 그런 거 합쳐서 이제 그렇죠. 해준다. 그걸 뭐 예.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저쪽이 제기하는 것 중에서는 요거는 들어줄 수 있다. 해서 이것을 좀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치이긴 한데요. 네네. 그런 상황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노웅래 의원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관련 소식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수천만 원, 6천만 원인가요? 뇌물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최초의 영장 청구한 국회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금 의외의 인물이라고 꼽힐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수사 방향들이 나와 있었는데 노웅래 의원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일단 노웅래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20년경에 각종 사업 도움이라든지
또 공무원 인허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수수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신병을 확보를 하려면 결국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일각에서는 이게 노원 수사를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시뮬레이션 아니냐 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뒤후에 한다면 다시 체포 동의안 받아야 되니까. 네. 예. 노웅래 의원의 혐의가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체포 동의안 처리와 같은 이런 과정들이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극한 상황에 몰렸을 네. 때를 미리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뮬레이션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건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네. 관련 사건에서 파생이 된 것이고 이 수사 과정에서 뭐 증거나 정황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정치인 다수의 이름이 언급이 돼서 이게 또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민주당의 대응이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식도 다뤄보겠습니다. 사법 리스크 위기 속에서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대표 다시 민생을 강조하면서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충청에 지금 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13일 오늘부터 네. 시작하는데요. 민생 현장 일정 1탄으로 천안 중앙시장을 들릅니다. 여기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리 연설도 가지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대전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후 7시에는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찾아가는 국민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니 이 시점에 민생 투어를 하는 배경 뭘까요? 수사 뭐 상관없다, 민생 챙기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수사가 뭐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까지는 이어지고 있지는 않고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이 기소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상황에서 일단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결백한 정치인이니까 또 이렇게 행보를 할 수 있다. 또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챙긴다. 이런 인식을 또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전 충청의 첫 투어 장소로 잡았는데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상황에 따라서는 대표가 즉석 연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도 밝힐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던 방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직접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거나 이런 형식의 입장 발표보다는 검찰 수사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방향을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고 좀 어느 정도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맥락에서 언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진실화해위원회 소식입니다. 이 국가가 주도한 과거 인권 침해 사건 진실을 밝히는 그런 기구인데 네. 위원회 위원장에 김강동 상임위원이 취임을 했는데 뭐 제주 4.3 또 5.18 발언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광동 신임위원장은 과거에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에서 시민운동을 해왔었는데요. 그 사이에 해왔던 주장들 몇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전 한 논문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건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국과수 조사라든지 또 전두환 씨 재판에서 다 법적으로도 인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광동 위원장 같은 경우 또 북한 개입의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도 국정원이 나서가지고 허위로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18 관련 단체들은 김 위원장 임명 철회를 또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4.3 제주 4.3 관련해서도 민감한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 과거 한 기고문에서 공산주의 폭동이라고 규정을 네. 했습니다. 물론 이제 4.3 사건 초창기에 공산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룹이 걸기를 했던 건 사실인데 근데 그때 그렇게까지 일이 커졌던 것은 제주도 도민들이 갖고 있었던 당시 생활고라든지 이런 불만들이 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공산주의 폭동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또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강동 신임위원장은 이 4.3 또 5.18 이 위원회하고는 법적으로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룬 적 없다 이렇게 김광동 위원장 쪽에서 덧붙이기는 했는데요. 네. 하지만 실무 차원에서 4.3이나 5.18 관련한 접수가 들어오면은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으로 이뤄졌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을 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5.18이나 4.3에 갖고 있었던 그런 역사관이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 제대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국가폭력 문제를 제대로 짚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은 또 남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화에 적합한 인물인가만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칩니다.